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참 시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시장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밝히긴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삼성전자 3% 이상 상승하면서 현재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완성차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주주환원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완성차 시장 안에서도 해당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또 한 번 실적 갱신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사실 우리 시장,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된 기업들 함께 탄력받고 있는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담겼는데 대표적으로는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이 핵심이다. 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가속화 방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직전 3년 대비해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3년을 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펼쳐왔던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전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밸류업 공시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배당 증가 금액 등에 대한 이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시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ISA 지원 확대와 금투세 폐지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앞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금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2024년 약 250억 원의 세제 혜택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배당 증가를 가져가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거고요. 밸류업 공시를 계획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결과 내년부터는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은행, 보험과 금융지주 11개사가 2024년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액수가 무려 1,2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금융주와 보험주가 결국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주주 환원의 명분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보니까는 KB금융이 그나마 법인세 절감액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약 25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첫 번째가 KB금융이었고 두 번째로 규모가 컸던 것은 신한지주였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93억 원가량의 법인세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일단 실적 자체도 사실은 은행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1분기와 이번 2분기의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의 실적을 판단하는 것은 순이자 마진 님인데 지난해 2분기 그리고 이번 해 2분기가 약간 비슷하고 1분기와 2분기도 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익 같은 경우에는 경쟁 심화 요인으로 마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 대비 견조한 대출 성장을 바탕으로 그래도 이익 규모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 그대로 유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자 이익도 괜찮습니다. 신용카드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은행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약간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억누르고 있는 건데 PF 관련 충당금을 일정 수준 발생을 할 예정이고요. 또 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에 따라서 추가 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좀 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대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주담대 그리고 대기업 대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그리고 버팀목 대출 그리고 신생아 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은 폭의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정부 측에서 이 전체 가계대출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은행은 이 대출에 대한 매출을 기업 쪽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이 또 이 전체 은행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금융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최근 시장 안에서 힘을 내고 있는 은행주만큼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바로 완성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1분기에 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 중심으로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도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투자에서도 이 현대 기아차 분기 단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적이 또 한 번 하늘을 향해서 그 상승세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은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매출액 합산 기준으로 3.3%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이 완성차,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확인을 해보면 특히나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국내 내수 시장의 판매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실적 상승할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해보면 4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미 중심으로 SUV 자동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단가 자체가 높은 자동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나 북미 이 수출 시장이 활발한 상황 안에서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1,38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80원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면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실적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확인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 특히나 수요 시장, 이 내수 시장이 좀 부진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4가지 요인들이 좀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도 이 완성차 단연 좀 부진했다. 그리고 이 전년에 판매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그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기대치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다. 선방했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지고 있고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도 그에 따라서 현대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률 1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일어난 상황인데 우선은 다가올 8월에 CEO 인베스터 데이 이 현대차의 정책을 좀 체크해 보셔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 여러 가지 예측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주주 환원 시대가 개막할 것이다라는 다소 강력한 기대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에 배당 금액이 14.9% 이미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8월 인베스터데이에서 얼마나 더 강화시킨 이 고배당 정책이 나올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3년에 25% 수준까지 끌어오른 상황이었는데 이제 30%에서 35%까지 환원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가 가지고 있는 주주 환원율은 40%입니다. 이 같은 자동차 업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현대차도 4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에서 아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현대차 전반적인 흐름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주가 움직이자 다른 자동차 부품주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당 종목들이 주가상으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미래차 특별법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을 받게 되는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이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의 방향성까지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 시장 오후장 지금 오후 2시 1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후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잡아보시면 좋을지, 이러한 특징 안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환식 이데일리온 파트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전문가입니다. 네, 파트너님 그래도 목요일 시장, 오후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국내 증시가 네.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지만 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약간 시초가 대비 밀리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장 초반 대비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섹터가 좀 더 집중해봐야 한다,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테마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필두로 다양한 반도체 주들이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점심쯤 지나서 삼성전자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하여금 DY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의 순환매가 골고루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미뤄 봤을 때 미국장에서 엔비디아의 조정폭만 크지 않다면 당분간 반도체주들의 든 온기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상승폭 이어가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사실 2차 전지 어제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여서 오늘은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2차 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는 이제
전날 미국장에서 테슬라 주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11월 달 미국 대선이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립 여부가 팽팽하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당분간 이제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2차 전지 관련 공략 시점은 미국 대선인 11월 이후로 공략 시점을 잡아보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이슈는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런 이슈를 좀 자세히 파악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 공략주로 잡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빼고 시장에서 꽤 강한 모습을 보이는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PBR 관련주, 대표적으로 금융업하고 은행업 종목이 있죠. 그다음에 비철금속, 구리 가격 상승 영향 등에 따라서 이구 산업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종목을 뽑아왔는데 바로 종목명은 두산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연난에 허덕이던 두산그룹이 최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 중공업 중심의 굴뚝 기업에서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신재생 에너지, SMR, 소형 원자료 모듈이죠. 미래지향 산업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올해 GPU 관련 북미 고객사 관련 매출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가정을 해도요. 전자 BG 사업부에서만 연간 매출액 8,610억 원이 발생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률 약 10.5%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1분기도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2025년은 약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23만 원 부근부터 밑으로는 21만 원까지 비중 10%로 매수 공략하기 아주 괜찮은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하방으로 열리게 되면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는 그림도 연출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필수로 20만 원을 잡으시되 목표가는 24만 원 이상부터 자율 매도를 원칙으로 두산 종목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두산 목표가 24만 원으로 잡아주셔서 지금의 상승의 힘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파트너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후장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렇게 삼성 관련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이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H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 오늘 주가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는 급등하지만은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하는 만큼 SK하이닉스가 또 3%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상반기까지는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담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떤 자금 이동이 있을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수급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번째로는 LG전자 그리고 외국인들 드디어 삼양식품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원익 IPS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HLB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오늘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오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삼성생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올라와 있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가 일어나는 곳은 금융 쪽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 코스피 안에서 KB금융이 다섯 번째 안에 가장 많이 파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 최근에 흐름이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SK하이닉스 가장 첫 번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쪽에서도 매도 현재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삼양식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APR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네 번째로는 넥슨게임즈, 다섯 번째로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서진시스템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라와 있고 기관들이 드디어 테크윙을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페24, 네 번째로는 VT,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잡고 계시는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또 직전에 수급적인 특징을 가진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소장님께서 잡아준 종목들 한 종목씩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HLB 출발해볼까요? 사실 어제 상한가 터치를 하고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 계속 집중을 해봤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스탠스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는 분명히 외국인도 기관도 다 들어왔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HLB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HLB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은 K바이오 신약 개발의 그 기대주죠. 지금 과거에 코롱티슈진이나 신라젠이 다 임상 3상에서 무너지면서 굉장히 처참한 장면을 거치고 겨우 숨통만 붙어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같은 기술 플랫폼 수출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대부분 다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HLB만 뚝심 있게 그래서 저렇게 젠스낙 못지않은 인기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주총회 때 우리 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거대한 플랜카드를 주주분들이 모으셔서 그것도 대부분 30, 40대 젊은 주주층이거든요.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 진양곤 회장님이 정말 여기에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끝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기대감이 크고 K바이오 측면에서도 HLB가 마지막 남은 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K신약 허가의 꿈을 여기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그 파트너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HLB가 위암 치료제로 하다가 선회를 했죠. 여기서 HLB 리보세라닙 단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씬에서 트렌드예요. 병용요법이 서로 어떤 다른 기전을 가진 아니면은 메꿔줄 수 있는 약을 두 개를 병용을 해서 혹은 세 개까지도 병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신약에 그 준하는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네. 제약신에서도 유한양행의 렉나자도 그렇잖아요. 네. 얀센의 지금 그 자기네 아미반타맙을 갖다가 렉나자랑 병용요법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깨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다른 거랑 병용요법으로 그걸 방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HLB가 그래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슈로는 이게 정확히 그 내용이 사진으로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얘기 나온 걸로는 FDA 실사팀이 방문했을 때 항서제약의 어떤 연구원인가요?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사이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도 영향을 미칠까 그런 우려가 약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FDA에서 캄레리주맙의 CMC 이슈, 아까 그게 공장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거를 보안 요구 서한 발급으로 본심사를 지연시켜 버려 가지고 급락을 했었었는데 다시 급등을 하는 것이 이번에 공식 문서를 다시 전달했는데 뭐 지금 재심사 신청을 해라 너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공장 건은 아주 중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리고 이제 HLB의 리보세라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안 걸렸기 때문에 희망이 더 있는 거예요.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뽑아내는 공장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안 서류만 내서 너네 재심사 해라 이렇게 신청을 권고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2개월이나 6개월이나 갈릴 수가 있어요. 실사팀이 다시 방문을 안 하면 2개월 안에 보안 서류를 내고 이 HLB는 그대로 임상 결과를 그대로 여기 첨부해서 내고 이러면 통과가 되면 2개월 안에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안 그러고 만약에 FDA에서 항서제약의 공장을 다시 방문을 하겠다. 이러면 6개월이 다시 소요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게 되더라도 지금 항서제약의 공장 때문에 심사가 지연돼서 만약에 HLB의 이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무슨 어떤 효과에 대한 문제였다면은 조금 더 타격이 있었을 텐데 아직 뭐 희망이 살아있고 그래서 주가도 지금 급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고 음봉이 나온 거의 절반 정도를 메우는 지금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는 HLB 주주들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처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신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양홍 회장님의 자서전에 이게 역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뭐 신약 시장에 국내 신약 시장의 유일한 기대 중에 하나다, 기대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HBL이 더 신약 시장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 성공적인 위치에 딱 도달을 해서 K-바이오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소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힘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바이오 관련주 하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ABL 바이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역시나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상승세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소장님? 네, 지금 아주 흐름이 좋죠.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K바이오의 무덤이 임상 3상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코오롱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미뤄졌었던 때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플랫폼 수출을 통해서 조연 역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는 이게 위험성이 낮으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케이스라고 해서 알테오젠이 그걸 터뜨린 거죠. 알테오젠이 제형병형 SC 제형병형 기술을 통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병행하는 기술이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먹히면서 머크와의 독점 계약도 이끌어냈고 지금 선두로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나왔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ADC 기술 중에서 링커로 연결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ADC 물질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러브콜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으로 갔죠.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릴리의 그 지금 비만 치료제를 주 1회 맞아야 되는데 스마트 대포를 기술을 이용해서 뭐 월 1회 이상으로 늘리는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게 되면은 너도 나도 또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로 사실 변신을 한 거예요. 도구를 파는 회사로. 신약 개발을 하면 물론 멋있죠. 근데 그게 계속 실패를 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구를 팔으면서 세계적인 무대에 굉장히 주연과 함께 등장할 수가 있는, 살아남아서.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었고 그 네 번째 타자가 ABL 바이오입니다. 얘는 이중 항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뭐 ADC를 오래 얘기할 시간 없지만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랑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잖아요. 3세대는 인간의 면역력으로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건데 이중 항체 기술을 적용하면은 ADC에다가 플러스 3세대 면역 항암제까지 합쳐서 1, 2, 3, 4대가 다 합쳐진 신기술이 들어간 항암제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의 강력한 약물의 효과,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잖아요. 강력한 약물의 효과, 2세대의 표적을 찾아가는 표적 능력, 타겟 능력, 3세대의 면역 능력까지 합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중항체로 두 가지 미사일을 쏘면은 하나는 암세포로 발사를 하고요. 하나는 정상세포로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 그 면역 표적 항암제처럼
암세포에 정확히 도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암세포를 파괴하고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장점을 가진 미사일을 면역세포에 발사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의 면역력을 깨우러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ADC, 지금 현재 나온 ADC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ADC 그 다이지상교랑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그 ADC 그 있잖아요. 네. 그 약이 허투라는 것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와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의 장점을 묶어낸 건데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하면 그것보다 더 진화된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똑같아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페트론에서 보시다시피 훌륭한 도구를, 그것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도구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는 회사, 바이오 베터를 만들려는 오리지널과 이 후발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서로의 구애를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델로 지금 4번째 타자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순서상으로 펩트론까지 뜨겁게 가고 ABL 바이오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ABL 바이오가 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리가케인 바이오, 펩트론이 기술적인 이격이 이동 평균선과 상당히 벌어져 있는 반면에 ABL 바이오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ADC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훌륭하게 정말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400억 원가량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 1,400억 원을 이 이중항체 ADC 사업에 추가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가격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두산인데요. 두산 역시나 좀 가격적인 추세가 요즘 상승세가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지금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다행히 3번째까지 왔네요. 네, 그러게요. 자,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저 PBR, 저 PER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손녀회사, 아들, 딸 회사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팔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얘는 두뇌여서 보통 지주회사에는 많은 점수를 주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예를 들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처럼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산 같은 이 금융지주 회사가 아닌 다른 산업의 지주회사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아까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전 코너에서 사실 두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러게요.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요. 국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가스 터빈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거, 요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아까 전에 반도체라고 했는데 두산이 두산 테스나를 들여오면서 아주 알짜 회사를 데려왔어요. 네. 뒤에 후공정단에 검사회사를 데려왔고, 그다음에 이 국산 엔진을 개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한국항공주에서 만든 거를 자유롭게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그 엔진에 대한 그 로열티를 GE에다가 그 돈을 주고 있거든요. GE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 심장을 국산화해야지만 국산 전투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게 가스 터빈에 쓰이는 그 기술, 뜨거운 거를 견디는 기술이 전투기 엔진에서 뜨거운 열을 견디는 기술하고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도 지금 그 부분에 뛰어들어서 항공 우주 부분까지 지금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도 점수를 준 것이죠.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아예 이제 변해서 무슨 뚝심에 무슨 두산 베어스 이렇게 한 이유가 곰처럼 느리고 큰 것만 해서 그렇거든요. 네.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산업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GS라던가 네. 이런 다른 지주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벌써 두산 오늘 파이널샷에서만 2번째 나오는 종목입니다. 사실 두산하면 건설로 좀 익숙하실 수 있는데 건설, 반도체, 그리고 항공까지 재료나 확장성이 조금 더 좀 대단하지 않나,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세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종목 5월 시장, 6월 시장 안에서 K뷰티 화장품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이 K뷰티의 인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바로 비올을 오늘 종목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참 흐름이 좋네요. 네, 지금 이거 K뷰티에서 네. 화장품에서 의료기기로 넘어가서 네. 중소형 화장품주는 조금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비올 이런 것들은 아직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비올이 상승률이 가장 큰데 2022년부터 클래시스,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전부 다 사모펀드로 갔거든요. 이 중에 루트로닉은 사모펀드에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숨기고 키우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클래시스도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떡할까. 이런 조금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 K의료기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키워서 수익을 크게 내가지고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만큼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올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비올은 대표 이 제품이 마이크로 니들 RF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니들은 침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이커나 이제 지금 싹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자면 네. 비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습은 직접 바늘이 들어와야 돼요. 필러랑 보톡스가 침습이고 지금 현재 이런 핸드피스를 문지르는 게 비침습입니다. 근데 비침습 가운데서 얘는 마이크로 니들을 썼기 때문에 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 니들 RF 고주파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천 기술의 이름이 NA 이펙트예요. 아까 전에 로열티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비올은 유리한 구간에 쓴 거예요. 아까 전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를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들어도 이 지금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로열티를 받게 되는 지금 상황이 들었어요. 소송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이크로 니들 NA 이펙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고주파 제품을 만들면 비올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냥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실펌X고 실펌X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미국과 일본, 동남아 여기가 주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브라질, 중국 시장을 공급 확대합니다. 네. 클래시스의 그 주력 시장이 브라질이고 네. 클래시스는 브라질을 찍고 미국으로 가는데 얘는 반대로 미국을 찍고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미국이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게 비침습 방식의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 셀리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실펌 X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이기 때문에 침습 방식이고요. 이거는 비침습 방식의 고주파. 예를 들어 클래시스의 볼류머 같은 거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셀리뉴가 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집속 초음파 하이프. 우리나라의 클래시스의 슈링크로 유명한 거죠. 그리고 그 써마지로 유명한 그게 바로 울세라로 유명한 그게 바로 집속 초음파 하이프입니다.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 듀오 타이트 신제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시카워가 확실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슈팅 스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한 분야죠. 이렇게 되면 하이프, 고주파,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럼 더 다양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역별로 먹히는 제품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비올의 더 성장성,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계속해서 좋다. 그리고 이격을 크게 벌리지 않고 왔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계단식으로 천천히 왔기 때문에 이동 평균선이 따라올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텐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 한번 뻥 터져가지고 지금 이게 월봉인데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밑에 5개월, 10개월, 20개월과 상당히 벌어져 있는 반면에 비올 같은 경우는 약간 계단식으로 10개월선 위주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터진 게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4개월 동안 여기 박스권이죠. 네. 이 5개월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상승 N자가 나오는 징검다리죠. 우리는 징검다리에서 사서 이 상승 N자의 이 오른쪽 다리를 먹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2024년 3월 달에 고가상으로 55%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이게 뭐 파동 복제의 원리라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 박스권을 거쳐서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밑에 땅에서 나왔던 상승률만큼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네. 50%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와, 50%까지 정말 미용기기 자체에 대한 인기, 그 수요가 좀 체감이 되는 상황인데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체에 대한 로열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확대를 할 수 있을지 아직 터지지 않은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소장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먼저 FMC 의사록 이야기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장은 반만 열렸습니다. 조기 폐장을 했는데 이 폐장을 하고 난 이후로 지난 이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일상적인 얘기들이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시사를 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이제 7월 달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경제가 좀 냉각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언급이 이제 노동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따라서 인플레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노동이 조금 냉각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FMC 의사록에서 이제 확인이 좀 됐고요. 고용이 줄면 인플레가 준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최근에 나온 지표를 보면 고용이 약간 식는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6월 달에 민간 고용이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컨센서스는 16만 명 증가했으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고용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월이 이제 디스인플레 경로에 진입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건 이제 의사록에 나온 부분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1년 내로 이제 2% 초중반으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FMC 의사록에 있는 언급보다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언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과 물가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픽스하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시장이 주목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현재 65%에서 70% 정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자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결국은 이 국채 금리가 안정돼야 금리를 원만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꺾였는데 4% 초반대까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니까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다음 주에는 이제 국내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보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컨센서스기는 한데요. 네.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어진 3.5%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라든지 뭐 인플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리기도 어렵고 또 내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인상도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은 금리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인상이나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인상이나 인하 흐름이 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 빈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석유가 이렇게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곡물이 이렇게 막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크라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가가 거의 휘둘려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금리를 취할 수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 여건이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 소비자 물가가 2.4%를 기록했거든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문에 물가 부담이 커졌는데 농산물 가격도 일단 2% 후반대에서 안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기준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차영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를 했어요. 그래서 물가 목표 수렴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경제라든지 여러 산업 동향 그리고 특히 해외 금리 추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11월 인하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미국이 한번 내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우리가 25bp 정도 한번 내리고 이 정도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나온 소비자 물가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이 이제 곧 FOMC에서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하면은 한국은행도 따라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모두 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금융주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아주 잘 가고 있고, 오현진 팀장님께서 네. 좋아하시는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저 PER, 저 PBR 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은행과 보험이에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합니다. 일단 은행주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작년에 국내 은행의 이자 순이익이 34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게 2010년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최고치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이자가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예금과 대출의 마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주의 수익성이 개선되죠. 근데 금리 인상기에 예대 마진이 벌어지니까 수익이 좋았다. 특히 기업 대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행주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줬으니까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전보다 펀더멘털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하반기 예대 마진 하락이 물론 불가피하지만 점진적이기 때문에 은행주의 실적이 팍 꺾인다 이렇게 보진 않으셔도 되고요. 은행의 대손 비용률을 보면 올해 평균 0.48%, 그래서 작년에는 0.62%였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확실히 건전성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부 대출 부실이 나타난다고 해서 은행주의 펀더멘털을 흔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고, 얼마까지 이슈였던 이제 홍콩 H지수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거의 잘 마무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1조 원 이상 은행들이 이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2분기가 지나면 사실상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행주의 부담 요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사도 이제 좋은 게 신계약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신계약 손보사를 보면 평균 15%, 생보사는 평균 45%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보험 상품이 훨씬 더 다변화되고 소비자들도 이제 똑똑해지니까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데 예전에 없었던 보험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도 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금융주는 하반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세액공제 방안 발표됐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배당 늘린 5% 정도 법인세, 뭐 감면 등등 한 3가지 정도 정책 나왔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PER과 PBR이 낮은 종목은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하반기까지 받아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국내 은행주의 평균 PER 5배, PBR 0.4배입니다. 보험주는 평균 PER 6배, PBR 0.45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는 특정 종목을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ETF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은행, 코덱스 보험 이런 것들을 사시면 은행주, 보험주 전반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ETF를 활용해서 뭐 분산 투자하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주 이번 주 들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은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삼성전자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다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벌써부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언론 보도, 뭐 아직 뭐 삼성전자 측에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맞아요. 밝혔는데
그래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는 외국인들 좀 매수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컨센서스를 보면 8.2조 정도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000% 이상 개선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DS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최대 5조 정도 전망이 되고요.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으로 공정이 다 쏠리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는 없었고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두 자릿수 때까지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확연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바일 부분은 다만 원가 상승 때문에 마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갤럭시 S24는 잘 팔렸어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13%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결국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의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을 보시면 마진율이 기존의 11%에서 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부분의 수익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모바일 부분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가 상승 때문에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는 하죠. 하지만 갑자기 뭐 몇십만 원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 인상 폭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전부를 담당한다.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그렇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 개선은 당연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국내가 아니죠. 네,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마이크론이 이제 설비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는 밸류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네,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삼성전자가 부인하면서 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폭을 다시 반납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HBM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HBM 시장 점유율 40%예요.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만 못 넣는 것뿐이지 이미 하고 있고 퀄 테스트는 조만간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퀄 테스트 분명히 통과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대부분 좋게 보고 있다는 건 대부분 샀다는 의미거든요. 더 사줄 사람이 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빨리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되면 어쨌든 수익이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긍정적인 관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집중된 게 SK 하이닉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사실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늘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10일입니다. 10일 갤럭시 Z 폴드 6 그리고 플립 6를 비롯한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가 되고 아무래도 갤럭시가 약간 뭐 아재 이미지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대요. 어떤 거 쓰세요? 네, 저는 갤럭시 씁니다. 네, 저는 갤럭시 좋아하고요. 아재 이미지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쁜데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플립도 디자인이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판매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억 화소 정도의 카메라도 탑재를 했으니까 괜찮고 또 갤럭시 워치 7과 또 이슈가 되는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됩니다. 일단 워치 7부터 말씀드리면 울트라 버전으로 좀 고가입니다. 90만 원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원가 부담도 있고요. 또 이번에 그 당뇨 혈당 측정 기능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의해서 가격을 좀 무난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링 한 40만 원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수라든지 뭐 수면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반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구매 의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갤럭시 링에 대해서요? 네, 보니까는 이게 건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링은 사실 뭐 통화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헬스케어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손가락을 감싸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신체적 심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러한 뭐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네.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AI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능보다는 그냥 단순히 액세서리로 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플립이라든지 링이 이제 신제품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네. 관련한 부품주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KH 바텍 갤럭시 Z 폴드 6에 힌지를 공급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KH 바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힌지를 공급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중국의 환리라든지 에스코넥이 점유율을 좀 가져가서 예전보다 기대감이 적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플립이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니까 KH 바텍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갤럭시 링 관련주로는 인터플렉스입니다. 갤럭시 링의 연성 PCB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회로 부품이 또 소형화 그리고 경량화로 탑재가 되기 때문에 PCB 기술이 아주 중요해지니까 갤럭시 링 관련주 탑픽으로 인터플렉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입니다.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시장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금 공모가를 살펴보면 희망 범위의 상단인 21달러로 출발을 했고요. 상장 직후에 10%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500만 주가 발행이 되었고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2억 1,500만 달러 조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달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간밤 시장 안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24.97달러까지 그 강력한 상승세 역시나 기대감이 가득했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네이버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 견인하는 데 큰 힘을 내지 못한 건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보다 4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웹툰 엔터테인먼트 기대를 좀 충족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분 가치 할인으로 인해서 이 네이버 자체의 지분은 좀 희석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더블 카운팅 같은 현상 때문에 네이버 자체의 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이버 자체에도 아직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매각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강력한 상황인데 사실 웹툰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이러한 라인야후 사태, 제2의 라인야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네이버에 또 추가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는 어떤 상황일지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 주식이다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예상치도 좀 낮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발표가 된 이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예상치를 확인을 해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면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전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 하회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살펴보셔라라고 긍정적인 요인을 좀 체크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이 광고와 커머스 측면 안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서치 플랫폼 측면 안에서 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상승한 상황이고요. 커머스 매출액도 역시나 15.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네이버 이러한 좀 커머스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었던 게 대표적인 C커머스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C커머스의 광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광고료가 네이버에 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앞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C커머스에 좀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 지분 과제, 이런 메가 과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어떻게 얼마나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C인데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HBM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 부분들은 이제 늦게 뭐 승인이 나든 뭐 빨리 승인이 나든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지금 현재 HBM3E라는 이제 5세대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레이어 보드를 이제 1개, 2개, 3개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지금 5세대 같은 경우에 12개나 쌓아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율 자체도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PCB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판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유리기판입니다. 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MLCC도 그 보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6세대까지 가겠죠. 6세대 HBM4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적층이 16단까지 쌓아야 됩니다. 16단까지 쌓아야 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공간 안에 16단까지 쌓는다는 건 PCB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PCB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같이 뭐 지금 삼성전자도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의미는 두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쪽도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좋지만 레거시 쪽도 좋고 거기에 대해 ASP도 올라가고 있고 너무나 좋지만 그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가 뭔가 제품이 바뀌는 부분들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해서 SKC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SKC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리기판 쪽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24만 원대를 한번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회사를 좀 두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퓨얼셀도 있고 전자비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그 관련된 계열사를 좀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아직까지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뭐 수소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전자 비지에 따른 수혜가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소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도 뭐 대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지주사 중심의 실적이 반영되고 또한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중심의 흐름들보다는 코스피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더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적인 형태가 계속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저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지금 체코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시점 때는 한 번 정도 나오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오늘 5% 이상 상승 흐름 나오면서 15,6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섹터가 약간 반도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6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쪽에서만 약 136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달로 따졌을 때 사상 최대의 수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통해서 뭐 3자부에서 나왔던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래도 좋으나 미우나 반도체가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그 밑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보면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8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HBM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올해 초 1월 달만 하더라도 6만 원 정도에서 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19만 원까지도 올라왔었죠. 그 정도로 200%가 넘는 큰 주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 HBM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XL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이제 7월 달 들어서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요. 주가 또한 지금 현재 반등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5장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지금 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밀리고 5일선 부분에 온다면 분명히 매수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리피킹 형태로 해서도 저는 CXL 관련 종목들을 뭐 오키스 전자가 되었던, 네오셈이 되었던, 그리고 뭐 엑시콘이 되었던, 뭐 경쟁사들도 뭐 해외 쪽에도 있는데 뭐 경쟁사들 사셔야 돼요. 뭐 일본의 뭐 어드반테스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회사들도 뭐 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네오셈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CX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지금 현재 CXL 관련된 D램이 개발되었습니다. 2.0이 개발되었어요. 2.0이 개발되었는데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 CPU가 CXL이 적용된 2.0이 적용된 CPU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 인텔에서 내년 하반기에 CXL 3.0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CPU를 양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항상 주가라는 건 이제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때가 실적은 받쳐주지 않지만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때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관련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인텔에서 3.0, CXL 3.0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쪽 CSL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D램을 만들고 있지만 D램에다가 CXL이 접목한 D램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D램 수요에 있어서 CXL이 적용된 D램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시장에서 70에서 80%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뭐 2027년, 뭐 2028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3, 4년 정도야 뭐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CXL 하반기 반도체 쪽에선 CXL 관련주들을 꼭 포트에는 한 종목 좀 들어가자. 그중에서 저는 네오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오쌤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CXL 관련주가 또 하반기로는 움직일 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5,6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5일선 생각해보면은 14,000원대까지 부근 오면은 매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바이오 이슈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HIV 100% 예방약이 등장한다라는 이슈가 좀 화제가 된 상황인데요. 이 HIV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하는데요. 이 에이즈 시장 이 자체를 좀 치료하기 위한 시장 자체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4%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약 자체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좀 강력하지 않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탑2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100% 예방약의 HIV 예방약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존의 이 예방약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투약의 편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투약해야 하는 기존 트루바다에 비해서 이제 1년에 2번가량 투약을 하게 되면 100% 예방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과 내용인데요. 이 1년에 2번이라는 건 단순히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이 약물 보관하기도 정말 편할 거고 에이즈라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좀 차별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하면 좋을 기업 두 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유한화학입니다. 유한화학이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100% 자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100% 예방약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을 때 그 해당 단에서 항생제 원료 생산을 공급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이 주요 고객사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약의 이 공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전에 좀 상황을 살펴봤을 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치료제 관련 이슈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5%가량씩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뭐 사회적으로 단연 이슈가 되는 만큼 유한화학에도 큰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유한양행에도 큰 주가의 상승폭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 유한양행을 제외하고 체크해보면 좋을 기업은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은 지금 이전에 HIV 100% 예방약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 중인 에이즈 치료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임상 2상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미 올해 초에 2024년 주목해야 할 유망 HIV 치료제 임상 하나로 이미 꼽힌 상황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진전 상황으로 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ST팜에서 연구하고 있는 투약 제제를 확인을 해보면 뭐 일일 하루에 한 번은 투약해야 하는 제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약 체제는 HIV 치료제 시장의 80%가량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섹터여서 아무래도 다른 치료제와 타 회사의 치료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시장 안에서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바이오 이슈와 함께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중국 규제, 그 해당 반사수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가 받게 될 것인가가 가장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수혜 가운데 이 ST팜이 강력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당 임상 2상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이 바이오 수혜는 어떻게 받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주인데 HLB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HLB 파나젠 여러 가지 있는데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총 9개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좀 8가지를 좀 볼 수 있겠는데 전 거래일 때 이제 모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급등으로 마무리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HLB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 리보세라닙과 그 캄렐리주맙에 대해서 병용 요법 허가 심사 재개에 따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FDA와 그 미팅을 좀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좀 얘기를 좀 살펴본다면 재심사에 대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HLB 쪽에서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명확한지는 모르겠다라는 거를 제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다시 재심사를 하게 된다 하면은 글로벌 3상 때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포함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심사에 대한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 2달부터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5월 달 때 이제 주가가 HLB 그룹주들이 대폭 하락했었던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은 만회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HLB 제약과 HLB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HLB의 경우에는 좀 더 지금은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한 92,000원까지는 9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좀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좀 연출이 된다 한다면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변수가 발생된다 하면은 결국은 투자자들,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 그 투자자분들은 괴로움을 좀 더 경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기존에 보유하셔서 좀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 시점을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비중 축소도 좀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리한 기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회사 입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FDA와 보안 미팅을 한 건데 뭐 다 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그죠. 아무래도 그만큼 사실 시장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투자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CBI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닥의 1203위권에 있는 기업인데 시총이 57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이네요. 이 기업 네네. 이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여기 오늘 제가 보통 보면 중대형주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가지고 나오고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네. 원래 제가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스모켓 종목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500억 정도의 기업들을 설명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것 같은데 네. CBI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 게 CBI 하면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청보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청보산업이라는 회사고 이제 회사명이 좀 바뀐 상황인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제가 가져 나온 이유가 이제 텅스텐 때문에 가져 나왔어요.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보다도 견고하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좀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소재를 이용해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전지에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텅스텐을 광산을 개발해서 이제 취득을 하기도 했었는데, 워낙 중국에서 텅스텐을 거의 뭐 덤핑 형태로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산을 폐쇄시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알몬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강원 영월군에 상동읍 텅스텐 광산을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제 관련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IMC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국내에서 지금 대구시에 텅스텐 분말 제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재가 원래 거의 없는 나라인데 그나마 많이 있는 게 석탄이랑 텅스텐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텅스텐이 이제는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분명 CBI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텅스텐 관련된 광산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분명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500억 정도밖에 안 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재무 상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부채가 보게 되면 지금 자산이 지금 741억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부채가 지금 288억입니다. 부채 비율이 6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EPS가 나오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첨보산업 같은 경우에 했던 게 대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고 이제 엔진 쪽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차 밴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하지만 텅스텐 광산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CBI를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시총이 작아서 여쭤봤는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어서 다음 기업인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박수건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긍정적인 의견 전해주셨는데 반정희 소장님이 하루 만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져온 이유는요. 내일 지금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게 그 해프닝으로 좀 끝났긴 했지만은 HBM3E에 대해서 뭐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좀 해명을 하긴 했지만은 가능성은 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2분기 실적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6월에 그 반도체 수출이 134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봤고 또한 환율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실적이 좀 더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던 것들을 봤을 때는 8조에서 8조 한 6천억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높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분기보다는 지금은 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준다 하면은 삼성전자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뭐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빠진다 하면은 오히려 그게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 이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주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는 거는 6개월 동안 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6개월 안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든 아니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좀 반영을 됐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을 좀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좀 분할 매수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반정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좀 돌파하고 종가 부분에서도 2,800선을 좀 넘어서면서 마무리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흐름들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한 종목이 가면 한 종목 눌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으나 종목별의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핑퐁 게임 형식으로 피소 게임 형식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유동성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S&T 에너지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플랜트나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지금 재건 관련이라든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S&T 에너지 같은 경우 중동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재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0억 규모의 에어쿨러 공급 계약 체결 등의 뉴스도 있기 때문에 뉴스와 더불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놓여 있고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S&T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4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럴 때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파트너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목요일 시장 그래도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2,800선 안착을 해준 상황인데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그래도 내일 삼성전자 이제 디데이 그러게요. 하루 앞두고 나서 관련 기대감이 시장에 좀 물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펀드 상품 쪽도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 같이 함께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었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종목들 보면은 일부 종목들만 좀 반짝 빛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골고루 낙폭 과대주들 위주의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함께 상승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 역시나 그 관련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오보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HBM이 지금 엔비디아 쪽에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었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통과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좀 세론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만 딱 확인을 하고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준 다음에 결국엔 또 방향성을 계속 좀 잡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금융 관련 종목인데 오늘 역시나 금융 관련 이제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방안이 지금 나오면서 계속해서 또 시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800포인트 선을 또 이제 넘어서면서 2,822포인트대까지 코스피 시장 지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이 또 흔들리긴 하지만 제가 월요일에 우리 또 앵커님께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가 7, 8월 달 동안 한번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흐름이 좀 더 일찌감치 나와주는 흐름인 것 같은데 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또 큰 실망감으로 우리가 가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멘탈 잘 잡고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한 추세 흐름 잘 관찰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정말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을 보고 썸머랠리의 기대감까지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주가 상승에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2,800선 안착을 해주면서 그 기대감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금 열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스타 관련해서 테스트 관련한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SK하이닉스는 2%대 낙폭을 보이면서 조금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장 정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딱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대형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87% 상승하며 2,81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 상승하면서 840선 지나갑니다. 사실 양시장 모두 다 장 초반에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시장 안에서 이 정도 상승폭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각각 3,226억 원, 9,690억 원의 다소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코스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의 상방 압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각각 93억 원, 166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째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20억 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4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약간 한산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오늘 밤에는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사실 방향성은 없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분위기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가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구리 쪽이 1.8%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 기판도 괜찮았고 페인트 쪽도 괜찮았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낸드가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보험 업종이 2.8% 이상 상승세, 증권사도 2.7%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활발하게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위 업종은 정유 쪽 2.2%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4위 업종은 화학업종입니다.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한 기업, 경창산업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솔고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메디콕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그리고 대웅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15%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함께 만나보시면 HLB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크게 실렸고요. 삼성전자가 3.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하면서 2,82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2,800선 탈환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30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2,82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코스닥도 오늘 시장에서 0.5%의 상승세 84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3.4% 이상 상승하면서 84,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이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SK하이닉스가 2.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사실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내일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84,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가 1.5%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5,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셀트리온도 0.6% 넘게 상승세, KB금융은 8만 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고가 부근이 8만 8천원대 이상인데 오늘 다시 한번 터치 나왔다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확실히 오늘 시장은 코스닥 내의 주인공은 HLB였죠. 오늘 HLB가 6.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HP, SP 쪽이 2% 넘게 상승세, 오늘 삼성전자 향 쪽이 좀 크게 움직였고요. 리노공업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클래시스는 오늘 시장에서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2.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5만 원대 이탈했고요. 4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4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1%대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 맞이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재료의 부재로 인해서 증시 역시 좀 지금 시점에서 눈치 보기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장 또 금요일장은 또 요일장세 면으로 봤을 때 매도세가 또 추리할 수밖에 없는 요일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관련 이슈가 나왔다고 한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론으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7, 8월 달 구간 동안의 반도체 종목들 있죠. 특히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지금 빠져있는 종목들 사이에서 지금 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종목들의 방향성이 다시 상방으로 가는가 그 구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그 관련 전망치들, 기대값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한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또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해 나가시면은 다음 주 시장까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일장 마무리는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 정리, 내일장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일단 미국에서 좀 지표가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죠. 아시다시피 ADP 민간 고용과 그리고 지금 ISM 그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시장에서 이제 재차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띄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지수는 오르는데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하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수는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장중 내내 지금 더 많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총 상위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중소형주 지수를 따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거의 10년 내 최저치 수준이고 올해 연간 이제 YTD 기준으로도 지금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많이들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 이제 반전이 필요한데 이번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들의 그런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금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중소형주 실적주들 중심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 거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실적도 괜찮은데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언더퍼폼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대형주 위주의 집중적인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좋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체감되는 경기는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돌아올 중소형주의 섹터를 기다려보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공략주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파트너님께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이제 중소형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앞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도 같이 함께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또 지분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서 낙폭과대주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주일 내내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쪽 종목군 추세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반도체 종목인데 FST라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 잠깐만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네. 주주 현황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7%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2021년도에 기술 협력 개발을 위해서 4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같은 대기업 쪽에서는 협력사 쪽에 그것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 또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국산화에 나섰는데 펠리클 쪽에 있어서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이 반도체 펠리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반도체 이제 공정 중에서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포토마스크라는 그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기판 쪽인데 거기서 핸드폰으로 치면은 액정 필름을 붙이는 그게 이제 펠리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그 펠리클이 있어야지 그 포토마스크 공정에서 조금 더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토마스크가 개당으로 섰을 때 그 장당 가격이 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액정 필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비쌉니다. 이것도 장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새롭게 개발한 EUV 펠리클이 판매가 되면은 연간 한 1,500억 정도 가량 신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기점이기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 또 펠리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칠러 장비도 같이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장비 중에서 자동 온도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들까지도 같이 함께 아울러서 장비라든지 이런 또 시각 공정까지도 다 아우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에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흐름 보니까 월봉상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 간다라고 친다면은 최근 도달했었던 이 41,850원 구간대가 다시 단기적인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42,000원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대인 3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FST 오늘 이미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강력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도체 장비 관련주 내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과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근데 앞서 이제 실적 시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풍산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5월, 그러니까 4월 말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약 한 2달 정도 동안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3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좀 가격과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재차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 이제 1,200억대 수준에서 이제 1,300원대 이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상향이 되면서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신동 부분과 이제 방산 부분, 이 사업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신동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이제 방산 부분은 아시다시피 워낙에 수출 호조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2분기에는 신동 부분과 방산 부분 둘 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좀 실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2분기 이러한 전사 실적에 지금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우려감이 이제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차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하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과의 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금리 인하의 또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주가도 충분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진입하는 만큼 풍산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초 고점 78,000원대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20포인트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8만 원대 이상을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한 1차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이제 2개월 정도 준 최근 저점 라인이죠. 한 5만 6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실적도 기대가 되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내일 시장 안에서 이 상승의 힘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는 4.10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정무직 인선도 단행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추가 장차관급 인사도 단행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AI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 등 5대 첨단 전략 산업에 총 15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초격차 주력 산업 지원 상품 대상에 인공지능 분야를 3조 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AI 모델 개발, 로봇 자율주행 등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대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산은은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원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정정훈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구제희 한국세무사 회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이강호 조세제도 연구위원장이 기업 세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유럽 지역 선사화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른 수주 금액은 3,286억 원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HD 현대 3호에서 건조해 오는 2028년 9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8척, 125억 9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35억 달러의 93.2%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